당장 만나. 정순길 서기관님과 함께 장애 등급제 폐지 그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이제 2부 때는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장애 등급제 폐지 취지는 좋은데 난 걱정돼 라는 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이 담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2부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1부가 장애 등급제 폐지 개론이었다면 2부에는 좀 더 심화 학습을 하는 느낌으로 이거 약간 수학 익힘책 이런 느낌으로 진행해볼까 해요. 네네. 질문이 뭔가요? 그래서 현아 씨 어떤 거 물어보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우선은 또 피부로 와닿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기존의 1급에서 6급으로 통용되던 이 용어가 지금 이제 바뀌었잖아요. 근데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저희끼리는 약간 쓴웃음이 지어진 맞아.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1급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누군가 제 장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바뀐 이후에는 저는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장애가 심한 신호민입니다. 약간 이게 이렇게.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니까 심하게 아프다. 심하게 뭐 무너졌다. 피해가 심하다. 이럴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용어가 선택되게 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또 이 용어밖에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용어가 이렇게 변경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이제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용어가 이제 쓰여지게 된 경위를 설명드려야 될까요? 좀 말씀드리면. 와, 이렇게 알 수 있었어. 네. 장애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장애 등급이란 용어가 장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법률상에서는 장애 정도를 어떻게 나누라, 어떻게 용어를 써라라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그런 부분들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법적 용어를 정하기 이전에는 주로 이제 그냥 간이하게 중증장애, 경증장애 이런 용어들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증장애, 경증장애 용어를 이제 하위 법령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부분을 고려를 하다가 중증장애, 경증장애에 대해서도 장애계나 또는 국회에서나 조금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으셨어요. 아, 진짜요? 어떤 면에서요? 장애 등급제 폐지의 취지는 이런 구분 자체를 정말 의학적인 구분, 즉 다른 어떤 의미를 최대한 뺀 그쵸. 의학적인 구분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복지 지원은 그 사람의 욕구나 지원 필요를 별도로 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용어를 이제 초안을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할까 하다가 복지부에서는 법률상의 장애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우리말 그대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저희 입법 예고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요 용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취지는 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이런 의미를 최대한 사상을 하고 말 그대로 의학적인 장애 상태만이 이제 중한지 경한지만 담으려고 했던 취지였고 다만 이 용어가 가진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는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하면서 사실 그런 의견을 들어오지가 않았었어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저 뉴스도 많이 봤는데 이거 문제 있다고? 저희가 이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사전적으로 가지고 좀 의견 수렴하고 했으면 조금 나았을까라는 이제 뭐 반성도 있는데 그 당시 공식적인 입법 절차 과정에서는 저희가 충분한 의견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 요 용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한 올해 5월, 그쵸. 4월경에 이제 저도 그쯤부터 지자체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법적 용어입니다.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이 이제 장애 복지 카드에도 기재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단체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견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이현학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하다는 그 형용사가 가진 의미가 그쵸.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띠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좀 섬세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법적 용어를 충분히 개정은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문제 제기된 시점과 당장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법령 개정은 쉽지 않은 시점이 있어서 법적 용어는 그대로 뒀지만 표현을 할 때 복지 카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중증 경증으로 표현은 바꿨죠. 그래서 새로 발급되는 복지 카드에는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으로 기재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 정도 땡땡 중증
장애 정도 땡땡 경증 이렇게 되고 각종 민간 기관이라든가 지자체도 저희가 안내는 했습니다. 법적 용어는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지만 서비스 지원하는 현장이나 이런 안내에서는 중증 경증으로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서 그렇게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증 경증이라는 용어가 장애인 단체에서 그나마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 용어보다는 좀 더 낫다라는 맞아. 의견을 익숙하기라도 돼. 네. 이건 진짜 단어 익숙하기라도 해서. 자체에 네. 함의하고 있는 뭐 의미 자체가 부정적으로 쓰이진 않으니까 네. 중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만 행정적으로 좀 고민이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저희 장애인복지법 6조인가요? 거기 중증 장애인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복지법이 이제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중증 장애인은 지금의 의미는 최중증 장애인을 말하고 진짜요?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서 중증 장애인을 정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에서 똑같은 중증 장애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것을 최중증이 아닌 일상으로 쓰는 것은 법률과는 좀 매치가 상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또. 이제 만약에 중증 장애를 앞으로 쓰려고 한다면 법률 개정이 같이 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개별 법령들 장애인 건강권법이라든가 장애인 연금법들에는 각 개별법에서 보면 이제 복지 지원 대상자를 주로 중증 장애인으로 정의를 또 하고 있어요. 그 용어들이랑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 이제 중증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그냥 장애 정도 심한 장애 썼던 이유도 기존의 법률들에서 중증 장애를 쓰고 있다 보니까 많이 의미가 겹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긴 했었는데 임시적으로는 그렇게 현장에서 중경증 쓰기는 하긴 했지만 좀 더 바람직한 용어가 뭔지 그렇다면 어떻게 용어를 바꿀지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부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 단체들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 문구 정할 때는 민간 협의 과정은 없었던 걸까요, 그럼? 저희가 개정안은 처음에 복지부 내부적으로서 안을 좀 만들어서 공식적인 절차인 입법 예고를 거쳐서 진행을 했고요. 민간 협의체에서는 사실 이 용어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있지는 않았고 그냥 실질적으로 두 단계로 단순화한다. 그 부분에서 좀 논의가 맞아, 나도 그렇게만 당초 알고 집중이 있었어. 됐었었죠. 아마 근데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라면 저도 뭐 짐작컨대 아마 여러 단체나 이런 장애인분들도 법적 용어는 그렇지만 실제 복지 카드나 이런 데서 쓰진 않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 용어 그대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실제 이제 시행 직전에 좀 나오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복지 카드가 큰 것 같아요. 그 복지 카드의 문구가 뭐라고 적히느냐가. 그래서 반발도 심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다르게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복지 카드에. 네, 복지 카드에는 이제 중증 경증으로 표현됩니다. 아무튼 이건 그러면 앞으로 좀 민간에서 의견들을 듣는 과정들이 또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네,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요 용어 부분은 요 정도로 얘기해서 정리를 해보고 다음은 또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인데 예산과 관련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1, 2급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이건 무조건 예산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수혜 혜택이 늘 수가 있냐. 지금 수혜를 받아야 되는 수요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게 되는 건데 이걸 우리 중증 장애인들에겐 이전만 못하게 될 거라는 게 분명하다. 이 장애등급제 폐지가 복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이런 지적들, 걱정들이 네.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산과 관련된 문제에 좀 걱정 안 해도 되는지 좀 이런 거 네. 확실하게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기존의 중증 장애인 분들이 받으셨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가요? 예, 절대 아닙니다. 이제 이런 활동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지난해 2018년부터 올해 2019년에 활동 지원 예산이 약 6,900억 원에서 국비 기준으로 1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약 45%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근데 이제 활동 지원 예산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용자 숫자 그리고 이용자별 지원 시간, 활동 보조인들에 대한 서비스 단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활동지원법에 의한 활동지원급여는 의무지출입니다. 의무지출이라는 의미는 예산이 예를 들어 1조가 편성돼 있는데 지원돼야 될 사람 숫자가 한 1조 5천억 원에 해당된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1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활동지원 수급 자격이 인정되고 지원 시한이 결정되면 1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의무적으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 1조를 넘어선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 돈이 없어 지원 안 해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대상자가 크게 늘고 지원 시간이 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매년 연례적으로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가 아. 예비비 예산 통해서 받아오고 그래도 부족하면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당겨서 써서라도 지출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한정된 예산 안에서 나눠 쓰는 방식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 크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올해 지출이 많이 예상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비비나 이런 부분을 안 쓰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이지 본 예산에 묶여서 지원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에 크게 상관없이 이거는 쓰여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좀 바로바로 좀 쓰일 수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약간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도. 네, 그렇습니다. 나 이거 처음 알았어. 네, 그러면 일단은 지원 받는 대상자가 늘어나도 예산 걱정은 없다. 여기까지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어떻게 보면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서비스 종합조사표에 의해서 나의 어떤 복지 서비스들이 정해진다라는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아까 일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전에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정조사표랑 서비스 종합조사표 요게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36개 문항이었죠. 아까 네, 말씀해 주신 게. 그렇습니다. 네. 모든 장애 유형이 하나의 조사표로 서비스를 결정받는다고 하니까 그 안에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문항이 있으며 나의 장애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저도 이거 있으시거든요. 의아해요. 네. 예. 36개로 뭐 우리 안 보이는 사람, 못 걷는 사람, 손 못 쓰는 사람들이 다 이게 그냥 막 다 되는? 네. 라는 게. 종합조사 도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 등급제 용어가 개편이든 폐지가 됐든 지난 정부부터 계속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조사 도구를 어떻게 마련할까에 대해서는 약 10차례 이상의 어떤 전문가 연구 용역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3차례 시범 사업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과 약 뭐 수치로 따지는 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약 80여 회 정도의 지속적인 이제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고 논의는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종합조사표를 일단은 안으로 단일한 유형에 상관없는 하나의 조사표를 만들게 됐고요. 종합조사표 같은 경우는 앞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단일한 하나의 활동 지원 서비스가 아닌 일상생활 지원 어떤 전반에 쓸 수 있도록 좀 조사 문항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조사 문항 자체가 한 36가지로 늘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이제 신체적 장애 있는 경우에 이제 지원 시간이 좀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정신적 장애 있는 발달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 시간이 조금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문항을 좀 더 추가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럼 추가된 문항은 주로 정신 발달 장애인 분들에 관한 체킹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분들? 네, 그렇죠. 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사한 문항 결과를 가지고 활동 지원 시간이 결정되는 급여 결정 또 산식이 또 따로 있는데요. 요 산식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지원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장애 유형별로 그리고 전체적인 평균 지원 시간은 늘어나는 이런 결과는 가져오게 되는데요. 종합조사 관련된 이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로 종합조사하는 과정이 15개 장애 유형이 필요한 욕구가 등급별로 그리고 장애 상태별로 지원의 정도가 다를 텐데 어떻게 단일한 조사표로 조사를 하냐라는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가 사실 2018년 전체 장애인단체 토론회에서부터 제기가 됐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별도로 또 논의를 또 진행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단일의 조사표를 우선 유지하는 것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면 종합조사 도구표를 장애 유형별로 구분하게 됐을 때 또 다른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지원받는 뇌병변이나 지체장애나 이런 지원 유형이 있을 것이고 또 시각이나 청각 같은 감각적 장애 유형이 있을 것이고 또 정신적인 발달 장애 있을 텐데 각 장애 유형별로 조사표를 분리했을 때는 각 장애 유형 간의 급여량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도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설명을 드리면 가장 바람직하게는 예산의 한정 없이 내가 얼마만큼의 지원 시간이 필요한가 그렇죠. 지역사회 잘 위해서 필요한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행정으로 들어왔을 때는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균형이나 형평성을 맞출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신체적 장애에서 가장 체중 중에 1급 장애인가 인지장애가 있는 체중 중에 1급 장애인 분들이 있으면 조사표를 구분했을 때 각각의 체중 중에 장애 유형은 지원 시간을 똑같이 맞춰야 될 것인가. 아마 생각은 다 다양할 거라 봅니다. 인지장애에 있어서 더 많이 받아야 되신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신체적 장애 있을 때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각 장애 유형이 특성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동일한 지원 시간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결국 장애 유형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봤고 장애 유형별 조사표를 구분하게 됐을 때 예상 가능한 그런 형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선 좀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인 장애 특성, 장애 유형을 구분하지 않는 패러다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일상생활할 때 어떤 부분이 지원이 필요한지를 보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종합조사표를 장애 유형별로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 촘촘하게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라는 문제의식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적으로도 이렇게 조사표를 다 구분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조사 문항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각 장애 유형별로 전문성 있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조사자의 역량이나 전문성 같은 부분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다양한 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랜 한 5년 동안에 마련된 종합조사표가 단일의 조사표였는데 이거는 이제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얼마만큼의 지원이 필요한지 일상생활 영역에서 나타난 주요 사회활동이나 일상생활 동작을 중심으로 일단 지원 시간을 책정을 한 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선 기본적인 지원 시간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가자. 다만 이제 옷 갈아입기 같은 경우 지금 4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불필요, 일부 지원 필요, 상당 지원 필요, 전적 지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각장애인 연합에서 말씀 주신 경우처럼 나는 전맹의 장애인이지만 옷 갈아입기에서 전적으로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인 보통 명사로 봤을 때 나는 전적 지원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내가 그러면 전적 지원 필요를 받을 수 없다면 전체적으로 지원 시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평가하는 매뉴얼상의 평가 기준이라는 설문에서는 전맹이신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전적 지원 필요가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은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통 명사로 그냥 내가 전적 지원 필요 그런 부분이랑 또 다르게 평가하는 기준이나 평가 척도에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예. 일단 조사하는 그 조사 체계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표는 바뀌었지만 조사원 분들이 기존 분들과 같은 인력이 조사를 하시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건보공단. 네. 네. 그래서 제 경험을 국민연금공단. 제 죄송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시러 오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조사하러 갈 건데 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죠. 제가 시각장애인임을 알고 오시는데 대번에 우선 제가 앉아있으면 앉아있을 수 있네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내가 조사를 받아서 내 정책을 판단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사하시는 분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보여지는 이 분들이 조사를 하시는 것 자체가 신뢰성이 가지 않는다라고 저 스스로도 판단을 했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조사를 하실 거면 문항이라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상세하다면 그래도 이 사람은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을지언정 내가 지금 조사받는 표는 굉장히 꼼꼼하게 시각장애인에게 맞춰진 질문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래 그러면 신뢰하고 대답을 하겠어 라고 하겠지만 제가 받은 적어도 인정조사표 조사를 받을 때는 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 나에게 오는 모든 질문은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관한 걸로 느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뀐 제도 하에서 종합조사표에 의해서 나의 모든 복지 체계가 정해진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저희 시각장애인 분들 또는 다른 장애 유형 분들도 장애에 대한 인식이 없는 분들이 조사를 하러 와서 36문항으로 내 지원이 정해져?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어떤 방안이라던가 문제의식이 있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도 큰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저희 복지부 공무원들이나 이번에 등급제 폐지되면서 제도를 이제 설계하고 했던 공무원들이 장애인 정책을 쭉 해왔던 공무원들이 아니어서 순환 보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 장애인 정책국 안에서 이 등급제 폐지를 진행을 하면서 장애와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거의 없었죠. 없었다가 이제 이 업무를 맡게 되면서 진행을 했는데 말씀 주신 문제의식을 일을 시작하면서 같이 느끼고 등급제 폐지를 업무를 하면서 뭐 결과도 결과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했던 것이 또 일종의 성과였다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활동지원 제도가 2011년부터 도입되고 뭐 많은 기여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불편하게 느끼셨던 그런 조사 과정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부분을 이번 제도 개편 과정에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희도 많이 배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그런 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를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항이 동일하면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제가 MC님께서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하려는 아니고 저희도 배웠던 과정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네. 국민연금공단은 저희 보건복지부의 종합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곳이고 거기서는 자의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정해진 기준은 우리 대외적으로 보이는 조사 문항뿐만 아니고 종합조사를 수행하는 조사 매뉴얼도 업무를 따라야 하는 수행 기준입니다. 당연히 따라야 되죠. 그거를 안 따르게 되면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게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항은 단일하지만 아까 또 복지부에서 물론 부족한 측면이 있겠지만 장애 유형별로 조사표를 세분화한 그 매뉴얼에 따라서 분명히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7월 1일 이후에 이제 종합조사를 수행을 이제 실제 하시게 될 텐데 종합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경우처럼 이제 분명히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그것을 대풀에서 묻거나 감각장애인에게 묻지 않아야 되거나 물을 필요 없는 질문들을 했다라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고쳐 나갈 것이고 또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실제 지원 시간도 저희가 모의 적용을 통해서 나왔던 그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지원 시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분명히 급여량 부분을 계속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합조사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동의를 합니다. 현장에서 불편한 점도 있었겠지만 또 그간의 전문성은 많이 그래도 좀 쌓아 있고 아마 뭐 복지부나 이제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어떤 공공기관보다는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합조사가 이제 수행되면서 조사 물량도 늘어나고 조사 항목도 늘어나서 인력 같은 부분도 좀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그 공단에 이제 종합조사 수행할 인력들을 종전보다 한 50명 가량 또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충실한 상담이 진행되도록 했고 또 이번에 등급제 폐지 시행 준비하면서 장애인 단체나 여러 장애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장애 유형별로 그런 특수성을 반영한 조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셔가지고 매뉴얼을 개선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장애인 단체가 약속한 부분이 각 유형별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해 주시는 전문 강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직원분들의 그 장애 감수성이나 이해도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사전적으로도 각 장애 단체에서 이제 추천해 주신 전문가 통해서 저희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그래도 최대한 이해나 전문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이게 피부로 와닿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현행 그 등급제로 생각해 보면 이제 폐지 이전에 등급제를 생각해 보면 아예 빛조차 볼 수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도 1급이고 간판에 글씨를 구별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도 1급인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인정조사 이후에 이게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가령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전맹 시각장애인을 조사하고 간 이후에
활동 지원 시간이 100시간이었는데 앞에 있는 간판을 그냥 서서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친구의 경우는 230시간을 받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판정을 받는 것에 주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조사관 분이시고 이 조사관 분이 좀 속된 말로 측은하게 여기면 맞아. 시간이 많이 나온다.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쁜 악용하는 사례지만 정말 잘 보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얘기하면 시간 많이 줘. 이런 식의. 맞아. 문제들이 그러니까 문항이 많다면 개인 조사관의 감수성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딱 객관화된 조사가 가능할 텐데 문항이 적기 때문에 이 조사관이 보고 듣고 현장에서 느낀 것들이 시간 배정에 반영이 된다면 또는 시간뿐만 아니라 지원책들에 반영이 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학적으로는 뭐 시력이라는 특정할 만한 요소가 있지만 시각장애 한정이지만 근데 이 조사의 경우에는 너무 개인의 감수성이나 그날의 컨디션 이런 부분들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저는 그냥 문항이 많아지면 해결되겠다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눈앞에 펼쳐진 이제 결과물은 36문항이다. 이랬을 때 어떤 우려는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라 이런 것에 있어서의 해결책은 혹시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 장애계에서는 그냥 오면은 최대한 안 된다고 해. 약간 이런 게 그냥 저희의 그 무기력함을 증명할수록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어떤 해결되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고 어떤 좀 방안이 있을지 사실 그냥 마음 같아서는 시각장애인을 조사하러 시각장애인이 왔으면 좋겠거든. 최소한 삶의 어려움은 알 테니까 그 정도의 생각 그냥 막연하게만 가지고 있는데 이 조사원들에게 맡겨진 이 막중한 책임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는 되더라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평가 결과가 개인의 어떤 측은한 마음에 달려있다면 그 복지제도는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인정조사가 이제 2011년부터 진행되어 오면서 어떤 그런 제도로 체계로 시스템으로 아직 가기 전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현재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복지부도 고민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평가를 어떤 개인의 역량이나 감정에 맡겨두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겠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개인에 따라 어떤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신경을 썼고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합조사를 실제 수행하는 매뉴얼을 굉장히 장애 유형별로 특정 행위별로 구체화했다. 그런 부분이 어떤 개인에 의존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노력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실제 급여량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내부적으로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많은 이제 잘못된 데이터들을 확인해낼 겁니다.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조사 문항 간에 불일치 같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문항 간에 좀 튀는 값이 있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인 전국 단위의 조사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킹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자의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해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부분이 조사 문항 내적으로도 있지만 유사한 장애 유형과 상태를 가진 장애인분들 간의 평가 결과의 매칭 그리고 개인 간의 종전에 이제 기존의 인정조사 결과의 매칭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어떤 자의적인 평가라든가 좀 표준을 벗어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계속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보정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은 이런 조사 결과는 사전적으로 이런 장치도 있지만 사후적으로도 다 국회 검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조사자 개인별로 평가 결과가 장애 유형별 들쑥날쑥하다 이런 부분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국회로부터 심사받는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자의적인 평가에 따라서 평가됐다면 그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공단도 그렇지만 복지부에서도 계속
관리하고 모니터링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어떤 권한이 조사자 1인에게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면 오히려 복지부나 공단에 얘기를 해줘서 저희가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좀 오히려 무기력함을 증명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 안에 들어가 주셔도 많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최중증 장애인들이 이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에는 일단 뭐 정도가 심한 것과 심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를 했지만 종국에는 이거조차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분 자체가 아예 다 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몸이 좀 불편한 저희 같은 뭐 중증 장애인들이 좀 사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구분 이런 어떤 뭐랄까요 울타리가 없어지는 게 우리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들의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뭐 취업 시장에 있어서도 기업이 중증 장애인을 한 명 뽑으면은 장애인 둘 뽑은 것으로 좀 체킹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는데 이런 울타리가 사라지는 게 중증 장애인들에게 너무 불리하다 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등급제 폐지가 등급을 폐지하고 모든 장애인 분들을 이제 동등하게 지원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사실 더 많은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잘 찾아내서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좀 장애가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좀 자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중증장애인 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에서 이제 지금은 1, 2급 장애인 그리고 일부 유형에서는 1, 3급 장애인 분들에서 어떤 더블 카운트 제도가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간협의체나 국회에서 논의됐던 과정을 두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 네. 민간협의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등급제를 폐지된다고 했을 때 당초는 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러면 1, 2급 또는 1, 3급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기준을 그냥 장애인복지법상의 중증장애인 1, 3급 전체로 확대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행정적으로도 용이하고 별도로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된 문제점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이제 특정 유형의 1, 2급 장애인 분들이 이제 좀 추가적으로 보호받던 부분에 어떤 울타리가 없어지는 부분이 좀 더 완화되기 때문에 사업주나 공주 입장에서는 예를 든다면 1, 2급의 중증장애인보다는 종전 3급을 네. 채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똑같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문제 지적을 민간협의체에서 장애에게서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뭐 고용부 입장에서는 의무 고용률이 늘어나게 되니 좋겠지만 그것은 이제 최중증 장애인 보호를 하려고 했던 고용촉진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많이 해주셨고 사실 저희가 등급제 폐지를 하면서도 어떤 큰 방향보다는 실제 이렇게 세부적인 기준 하나하나에서 장애인분들을 불이익을 보지 않을지 어떤 기준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실제 이런 논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기준을 1, 3급 전체로 확대하지 않고 현행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부처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행정적으로는 복잡하게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 중증장애인 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인지 그러니까 1, 2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적으로 심사해야 되는 행정적으로 불편함은 있지만 기존에 1, 2급 혜택을 받던 장애인분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이런 행정적인 좀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아 그러면 각 기업별로 뭐 의학 검사 뭐 이런 걸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1, 2급이냐 3급이냐를 어떻게 확인을 할 방법이 이제 없는데 네. 어떻게 그걸 확인을 해서 채용 과정에서 되는 걸까요? 동일한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전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이제 장애인 등록되시면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만 이렇게 판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장애인 고용 촉진법상의 그 의무 고용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장애인 등록 신청할 때 중증, 경증 구분 외에 장애인 고용 촉진법상의 중증 장애인지 여부를 최초 장애인 등록 시에 심사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함께 심사를 해서 그 심사 결과를 이제 고용노동부에 안내하고 장애인 당사자분께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기준은 장애인 고용 촉진법 시행규칙에 쭉 명시를 해서 종전에 특정 유형에서는 2급까지 특정 유형에서 3급까지 그 기준을 그 관계법령 시행규칙에 쭉 열거를 해서 그 심사 기준에 맞게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해서
이제 안내해주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애 등급이 없어졌지만 종전의 장애 등급에 준하는 기준을 계속 가져가게 그러게요. 되는 거죠. 그 기준을 운영하면서 심사를 하지만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장애 등급 폐지의 좀 궁극적인 취지를 생각해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중증 장애는 더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등급제 폐지를 따라서 기존의 장애인분들이 좀 혜택이 축소되거나 하지 않겠다는 원칙하에서 이런 부분을 좀 과도기적으로 가져가기로 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회에서도 장애 정도로 두 단계로 나누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경증도 과도기적 기준이고 종국적인 모습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5년 뒤에는 중경증 기준도 없애자. 그런 것을 법률 부칙에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논의도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등급제 폐지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선언적으로 5년 내에 다 만들자라고 하기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 제도들이 따라가야 되고 그것도 중증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 5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런 기준들이나 예산이나 제도들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면 최중증 장애인들이 그냥 경증의 장애인 분들과 똑같은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좀 모순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못 받지 않고 장애 복지 제도가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종국에는 이런 중경증이라는 기준도 새로운 논의를 통해서 좀 완화하거나 없애는 쪽으로 논의를 해나가자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 등급제 폐지는 좀 더 세분화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이제 6단계로 나눠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제 바뀐 체계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 돼야 하고 그게 방향성일 텐데 이전에는 6단계였다면 이제 새로운 체계 하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그거보단 늘었다. 뭐 예를 들면 정말 한 30단계 정도는 우리가 좀 늘어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을까요? 장애인 이제 복지 쪽이 조금 다른 복지 분야랑 좀 다른 게 아동이나 노인 같은 복지 분야는 연령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복지 대상자가 그쵸.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애인 복지 제도 같은 경우는 나라마다 다른데 일단 복지 대상자를 사전에 이제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으로서 등록 과정 그리고 그 등록된 이후에 서비스 제공 과정 이렇게 뭐 구분한다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 등급제 폐지가 지향하는 바는 이제 MC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데 장애 등록 과정에서는 좀 이런 부분을 절대적인 6등급 기준을 좀 완화하되 실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기존의 등급에 따라서 그냥 주는 방식이 아니고 종합조사에 따라서 얼마만큼 지원이 더 필요한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좀 봐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맞춤형이라고 된 게 이전에 등급제와 뭐가 다른 거지라는 게 그러니까 이전에는 6급까지였는데 이제는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진 듯한 뉘앙스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1에서 6단계가 아니라 그냥 1, 2단계다. 지금 기존의 제도 하에서 계속 살아오셨기 때문에 근데 뭐 더 세분화됐어. 얼마나 세분화됐냐면 이 정도로 세분화되고 좀 그렇게 바뀌었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은 듣는 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종전의 6등급의 체계가 2단계로 단순화돼서 오히려 더 이제 맞춤형이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복지부에 생각하는 장애 등급제 폐지는 이런 의학적인 장애 상태 구분은 최소화하되 오히려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전달체 과정에서 좀 더 맞춤형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종전의 인정조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4등급으로 나누었죠. 활동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4등급.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바뀐 종합조사 같은 경우는 16개 구간으로 지원 시간이 바뀝니다. 그만큼 이제 장애 상태를 좀 더 촘촘하게 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달체 같은 경우도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분이 가진 등급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 대한 상담, 면담을 통해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조금
세밀화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장애 등급제 폐지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크게 손해 볼 건 없겠다. 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우리 성의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이 등급제 폐지로 어떤 이전보다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게 줄게 되는 어떤 계층이나 이런 어려움을 느낄 만한 분들이 계실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등급제 폐지를 준비하면서 중앙부처에만 해도 약 한 150개 장애인 서비스가 있는데 그 기준들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는 안 했습니다. 다 확대되거나 네. 최대한 유지되는 쪽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등급제 폐지를 하면서 시범 사업을 3차례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 3차 시범 사업 때 제가 좀 경험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전담 민간 협의체를 통해서 좀 지역사회에 좀 복합적 욕구가 있는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좀 계속적인 사례 관리를 해보자 이렇게 협의가 된 경우에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관에 이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상담이나 자원 발굴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좀 의결이 된 경우에도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미 서비스 이용자들이 다 차 있어요. 그래서 지원이 조금 곤란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 지원 기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확대하고 해 나가겠지만 민간 자원 같은 경우도 아마 한정이 돼 있을 겁니다.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에서 발굴되신 분을 그런 자원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한정돼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분들이 현장에 있다. 그래서 복지 자원들이 더 확대되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일시에 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그쵸. 있죠.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하겠지만 현장에서 좀 더 사례 관리나 이런 발굴된 위기 각오에 대해서는 좀 지역사회 좀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기존에 뭐 순번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그쵸. 부분이 아니라고 해도 종전에 어떤 생각지대에 있었고 혜택을 못 받았다. 그래서 많이 이제 삶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진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했었습니다. 민간전 서비스를 이용을 기존에 받으시던 분들은 약간 이 변화 과정 속에서는 조금 뭐 타임이나 이런 게 좀 줄 수도 있다. 초반이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의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대한민국의 지금 복지 정책, 장애인 복지 정책은 어떤 방향인지도 들으시는 분들이 아시면 미래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벤치마킹 하고 있는 뭐 복지 정책이라던가 우리는 이 나라의 장애인 정책 쪽으로 좀 가고 있어 이렇게 설명해 주실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장애인 복지 제도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선진적인 국가라고 하면 스웨덴을 많이 네.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실제 OECD 국가에서 스웨덴 예산을 보면 장애인 복지 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는 6배 이상. 그래서 우리나라 활동 지원 시간의 최고의 시간 14시간 하루 14시간 정도가 그 나라에서는 평균 시간 정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 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향하는 바가 이번 정부에서도 목적이 이제 당장 실은 어렵겠지만 장애인 분들의 어떤 사회 통합이나 지역사회 자립이라고 한다면 그런 지향점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도기전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가령 종합조사 같은 경우에서도 기존에는 저희가 인정조사라는 방식으로 한 20여 개 항목으로 계량적으로 평가를 했죠. 근데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의 어떤 사회복지사 또는 공무원이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그런 계량적인 평가 기준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봐도 정말 말 그대로 당신이 지역사회 자료에서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한지를 쭉 써내라고 하고 그것을 상담이나 면담 과정을 통해서 조정하고 그래서 확정 짓는. 좋다. 그런 말만 들어도 과정을 좋다. 이거 진짜. 뭐 하고 싶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인정조사라는 이제 초기 모델에서 바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조사 문항들을 좀 더 늘리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지역 사회의 역할이나 권한 이런 부분들 좀 강화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조사 문항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촘촘한 조사 문항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기적인 지향점을 바라본다면 장애인의 욕구를 어디까지 계량해야 되느냐, 계량한다면 정말 다 할 수 있느냐, 그것보다는 일정 부분은 계량하겠지만 일정 부분은 사람과 사람과의 면담이나 관찰을 통해서 어떤 재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두고 이런 질적인 평가 역량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논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번 종합조사가 36항목이 결코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네. 좀 더 사람 중심의 제도로 가져가기 위한 좀 과도기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바라고 꿈꾸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저희의 무능을 증명하지 않아도 맞아.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 방향으로 가는 와중에 있다라고 또 서기관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거 스웨덴 가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 한번 가서 얘기도 네. 나눠보고. 꿈 중에 하나네요. 네. 아, 서기관님 이 지자체에서는 잘 좀 발맞춰서 오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시고 해주셨는데 지자체에서는 또 각자 또 예산도 증액도 해야 되고 뭐 조례도 바꿔야 될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지자체는 좀. 예,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법령이라든가 서비스 기준 같은 경우는 정비를 했는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례만 해도 한 1,900개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완비는 안 됐고 여전히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행정부에서 진행을 해도 또 지방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들이 그렇죠. 있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원칙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기준 장애 등급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기존의 장애 혜택이 축소되지 않은 원칙으로 어떤 조례나 규칙이나 기준들을 정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사실 복지부도 그렇지만 행안부랑 협업해서 나가고 있고 1,900개에 상당하는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이제 단순히 중경증으로 용어만 정비돼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종전에 2급을 지원하고 있다라거나 4급을 지원하고 있다라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기준을 중증 전체로 또는 장애 전체로 확대해야지만 기준이 축소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아직 진행 중인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원칙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방향으로 혹시 이제 그렇게 기준 확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래도 현재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저희가 어떤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기관님 저희 아까 전에 스웨덴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은 어떻고 뭐 5년은 어떨까 이런 우리나라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단계적 폐지니까 이게 네. 또 예. 앞서 이제 처음에 장애 등급제 폐지가 등록 단계와 서비스 지원 단계 전달제 세 가지 축에서 우선 올해 7월부터 일부 개편을 진행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이번 정부 내에서는 이 세 가지 축의 개편을 최대한 완성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좀 더 뭐 중장기적인 목표는 있겠지만 이번 정부에서 저희가 달성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선 장애 등록제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중경증 기준을 최대한 더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보다 어떤 제도 개편이 구체화되는 부분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부분인데 올해 7월에는 활동 지원을 포함해서 5개 서비스에 대해서 우선 적용이 됐는데 이제 저희 국정과제 일정상 2020년에는 이동 지원 분야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 표지 특별교통수단 이용 이쪽에서도 등급이 아니고 종합조사 평가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고요. 2022년에는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도 이제 소득 분야, 고용 분야에 대해서도 이 지원 기준을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방향입니다. 장애인 연금과 관련해서는 이 기준이 2022년에 기준을 이제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사실 현금 지원에 대한 이제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많은 요구 사항이 있으신데 좀 일정이 늦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은 2급 기본적으로 2급 장애인분만 지원받고 계신데 예 그래도 지금 상급 장애인 분들도 실제 근로가 어려워서 기초수급자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급 전체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좀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나 차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방향을 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국회랑도 계속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의사결정은 쉽지 않겠지만 계속 이제 복지부나 이제 정부나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을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전달체계에 관해서도 여러 이제 기존의 지자체 전달체계를 토대로 어떤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해 나가는 부분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제가 좀 중점을 기울이는 부분은 장애인 전담 민간 협의체입니다. 위기가구 장애인에 대한 컨트롤 타워나 어떤 공적인 사례 관리 체계가 좀 부재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정착을 하고 활성화되려면
단시일 내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당장 저희가 올해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는 여기서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장애인 전담 사례관리사 채용을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반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사례관리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분을 좀 채용을 해서 이런 부분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나갈 계획입니다. 거의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서 기관님 마지막으로 이 장애 등급제 폐지를 기대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많은 장애 당사자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릴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서 기관님 예. 또 어떻게 보면 제일 담당자시니까 한 말씀 드려보면 장애 당사자분들에게. 제가 그 복지부에서 장애 등급제 폐지를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러 이제 장애인 정책들이나 이런 전반을 다 이제 직접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 장애인 당사자분들이나 장애계에서 한 가지 좀 확신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정부 내에 저희 보건복지부나 장애인 정책국이나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부 내에서 장애인들의 어떤 권익 신장이라든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가 주어진 역할이나 범위 내에서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불편 없이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실제 장애인분들이 체감하시기나 하는 건 많이 미약하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복지반의 장애인국이나 여기서는 내일이죠. 내일로서 그리고 단기적인 조직이 아니고 계속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발전에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 분야보다 예산이라든가 발전되는 속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 스웨덴의 뭐 6배 수준은 아니지만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다는 말씀드리기도 좀 죄송한 측면이 있지만 그런 속도나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발전을 위해서 계속 복지부나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에 관해서 저희가 대장정을 이렇게 온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역대급이었던 네,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간절히 가지면서 서 기관님과의 시간을 가져봤는데 그럼 저희 당장 만나 공식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서 기관님에게 장애란? 저에게 장애란 공식적인 질문을 미리 말씀 듣고 이제 네. 어려웠어요. 이게 제일 어려우셨구나. 다른 예, 앞에 제일 질문보다. 어려웠습니다. 답은 여전히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 예, 어렵다.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네요. 그만큼 많이 고민해주고 계시고 네. 뭔가 해결 의지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너무 포장 너무 들어갔나요? 제가 너무 포장을 잘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삶의 어떤 가장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신 예, 분야니까. 앞서 이제 2부 들어가실 때 등급제 폐지 통해서 우리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하나하나 따져보시겠다고 했는데 참 그런 질문 들을 때마다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참 좀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지부나 저희 공무원 개인이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희 정부가 가진 한계도 있고 저희 기관 내 가질 수 있는 한계도 있고 그러면 저희 장애인 복지 업무를 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렸겠지만 어떤 성과도 성과지만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웠고 좀 더 갈 길이 많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장 만나 오늘 함께 하셔서 좀 어떠셨는지 끝으로 소감 그러게요. 한번 소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 시간을 지금 훌쩍 넘어서 네, 맞아요. 오늘 정말 역대급으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많이 부담스러우셨나요? 오늘 이제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자세히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 오늘 이 자리가 부담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웠어요. 저희가 막 웃으면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네.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고민들이 들으시는 분들도 쟤들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이거 안 물어봐 하신 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여기저기 퍼뜨려 주시면 또 서기관님 열린 마음으로 또 복지부에서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런 확신이 드네요. 저희 당장 만나는요 함께하면 좋은 사람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잘 만났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